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공지영 작가의 소설 봉순이 언니입니다. 어린아이 짱아의 시선으로 자기 유년 시절의 전부였던 한 여성 봉순이 언니와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그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주인공은 뭐랄까 어머니이자 언니 또 친구 같았던 식모 봉순이 언니 그리고 그런 언니한테 세상 모든 걸 의지했던 어린 소녀 짱아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랑 가난이 공존했던 1960년대 서울의 모습까지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이에요. 아이들 눈에는 뭐 계급이라든가 사회구조 같은 복잡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날카롭게 어른들의 위선이나 계급이 만들어내는 그 잔인한 현실을 여과 없이 포착해내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이 어떻게 한 시대의 초상이 되고 또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서늘한 통찰로 이어지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짱아에게는 봉순이 언니는 그야말로 세상의 전부였죠. 전부였죠. 짱아가 태어나서 처음 본 얼굴이 바로 봉순이 언니였고 산후조리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를 대신해서 피덩이였던 짱아를 밤새 돌봐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짱아의 세계를 구축한 유일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손톱에 봉숭아 물도 들여주고 목욕탕에서는 물이 다 끓었어. 짱이를 잡아먹을 준비를 해 하면서 짱아를 즐겁게 해주는 놀이친구이자 보호자였으니까요. 짱아한테는 엄마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이고 다정한 봉순이 언니가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설 속에서 짱아가 우연히 어머니란 이모의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그 과거가 드러나죠. 네, 그야말로 기구한 삶의 연속입니다. 어릴 때는 의붓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속옷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고 겨우 의지했던 숙모한테는 창경원 벚꽃놀이 인파 속에서 버려져요. 그리고 고아원을 거쳐서 맡겨진 교회 집사네 집에서는 쌀밥 밑에 깔린 보리밥만 먹으면서 굶주리고 온몸에 뱀처럼 매맞은 자국이 가득할 정도의 학대를 당했고요. 한 인간이 어린 시절에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배신과 학대를 다 겪은 셈이네요. 그런 과거를 듣고 나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그 짱아를 목욕탕에서 잠시 잊어버려서 물에 빠뜨릴 뻔했던 사건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단순히 봉순이 언니가 미숙했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비누 거품도 채 헹구지 못한 머리로 짱아를 아프게 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서 저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봉순이 언니 역시 온전한 보살핌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실은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였다는 걸요. 그렇네요. 네. 타인을 돌보는 법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할 때의 그 서투름과 절박함,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돌봄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타인을 돌본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거군요. 이 위태롭지만 기뻤던 두 사람의 관계는 짱아의 아버지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면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계층 상승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이들의 세계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동네 양철지붕집에서 아랫동네의 번듯한 한옥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족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죠. 토스트나 우유, 스테이크 같은 서구식 문화가 집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모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딸처럼 여기는 모습이었는데 이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토스트랑 우유를 먹는 가족들하고 달리 부뚜막에 앉아서 찬밥 먹는 봉순이 언니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서늘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계급 상승이라는 게 단순히 생활 수준의 향상이 아니라 과거의 인간적인 유대를 지우고 타인을 대상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보지 않아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자신과 다른 계급의 존재, 즉 식모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스스로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주 냉혹한 과정의 축소판인 거죠. 그 변화의 바람은 어린 짱아에게도 불어닥칩니다.
재수 없는 주인집 딸년이라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의 부당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유일한 편이었던 봉순이 언니마저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봉순이 언니는 세탁소 총각, 별명이 말대가리인 남자랑 비밀 연애를 시작하죠.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집안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없었고 자기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꼈을 테니까요.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애정과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어머니가 아끼던 반지가 없어지자마자 집안의 그 누구도 아닌 봉순이 언니가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돼요. 네, 여기서 어머니의 태도는 이전의 변화랑 정확히 맞물립니다. 추궁하는 과정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죠. 맞아요. 이미 봉순이 언니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식모라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전제되는 겁니다. 결백을 증명하라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 그때 봉순이 언니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말없이 집을 나가버리죠. 평생 함께했던만 같았던 짱아와의 관계가 그 반지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장면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예요. 나중에 반지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쵸. 오히려 그 맹추 같은 게 훔쳐놓고 겁이 나니까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나갔을지 또 아냐고 말하죠. 이건 진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편견과 계급적인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집을 나간 봉순이 언니는 어쩌면 자유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소설은 그녀가 더 깊은 절망의 순환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몇 달 뒤에 말 대가리한테 버림받고 임신한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이때 어머니의 반응이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져요. 동정이나 연민보다는 동네 소문, 집안 체면을 먼저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봉순이 언니에게 낙태를 강요합니다. 뱃속아이를 지키려는 봉순이랑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냉정해진 어머니의 갈등은 당시 사회가 미혼모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수술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어머니가 딱하게 여겼는지 시골의 한 호라비와의 결혼을 주선한 것이죠. 선을 보는 다리에서 봉순이 언니가 상대 남자가 돈가스를 제대로 못 써는 걸 보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시를 가져와서 썰어주는 모습을 보여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사소하고 무심한 친절에 남자가 목이 메는 듯한 감동을 받아요.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배려였을 겁니다. 그리고 봉순이 언니 역시 그 모습에서 운명을 느끼죠. 이 사람 외롭고 쓸쓸한 거 내가 위로해줘야지 하고 생각해요. 평생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처음으로 주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자 그녀가 꿈꿔왔던 소박한 행복이 드디어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댔는데 그 동아줄이 썩은 줄이었다니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희망은 정말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결핵을 앓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던 거죠. 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직후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봉순이 언니는 갓난 아기랑 남편의 병원비만 떠안은 젊은 과부가 되고 맙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시도가 오히려 더 깊은 비극으로 이어지는 이 아이러니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960,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여자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인 함정이 존재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짱아네 가족은 연탄을 떼지 않는 최신식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중산층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공고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봉순이 언니와의 거리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벌어지더군요. 그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어머니가 이모한테 새 전화번호를 봉순이 언니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이건 단순히 불편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성공한 현재에 봉순이 언니로 대변되는 가난하고 불행한 과거가 얽히는 걸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인 거죠. 과거를 지우는 거네요. 네. 가족의 성공은 봉순이 언니 같은 과거의 인연을 지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사 가기 전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나눈 대화가 사실상 그들의 마지막 진정한 소통이었던 셈이네요.
짱아는 새로 이사갈 멋진 아파트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봉순이 언니는 그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게만 하죠. 이미 서로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걸 직감하는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소설의 후반부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화자, 짱아가 봉순이 언니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으면서 그녀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그녀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남자들을 만나 도망쳤고 매번 더 가난해진 채 새로운 아이와 함께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반복되는 실패는 단순히 그녀가 어리석거나 남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녀가 살고 있는 온 사회 자체가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지하철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된 화자가 지하철에서 봉순이 언니일지도 모르는 한 노숙인 여성을 마주치잖아요. 네,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그리고 무언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화자를 바라보죠. 하지만 화자는 외면하고 맙니다. 그 순간 화자의 독백이 이 소설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시간과 계급,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어떻게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가장 깊은 유대감마저 끊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솔직해서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봉순이 언니는 단순히 한 시절에 대한 애틋한 추억담을 넘어섭니다.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과의 정서적 거리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약하고 어렸을 때 우리를 온몸으로 지탱해뒀던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뒤에 남겨지고 잊혀질 수 있는지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화자의 마지막 생각은 지하철에서 본 그 여성의 눈빛, 그 안에 담긴 희망에 관한 것이었죠. 아, 그렇죠. 희망. 네. 평생에 걸친 배신과 고난, 학대 속에서도 봉순이 언니는 어쩌면 근본적이고 비극적일 정도로 낙관적인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희망은 우리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는 회복력의 원천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봉순이 언니의 경우처럼 타인이 너무나 쉽게 악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